전국의 주요 현안을 날카롭게 짚어보는 시간 평론을 부탁해입니다. 이종건 시사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건입니다. 네, 어제 그 국민의힘 네. 전당대회 TV 토론회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뭐 일 때문에 봤습니다. 재미없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평론을 하셔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챙겨보셔야죠. 예, 직업이니까 보지 정말 뭐 일반 국민들은 아마 텔레비전을 돌렸을 것 같아요. 예. 뭐 아무래도 좀 이슈가 됐었던 전환기 씨에 대한 언급은 생각보다는 좀 덜했던 것 같고 네. 대신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이나 탄핵 등 여러 이에 대한 찬반 논쟁들이 좀 비중이 컸던 걸로 보입니다. 네네. 네. 그런데 이 당은 지금 참 대책이 없습니다. 뭐 왜 그러냐면 이 12년째 지고 있거든요. 총선을 연달아서 세 네. 번 진 예는 87년 체제 이후에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쟁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더 이 당을 어떻게 바꾸겠다. 네. 이걸 경쟁해야지 그게 맞는 거거든요. 12년 동안이나 국민들한테 선택을 못 받은 거예요. 총선 말씀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우리는 안 바뀌겠다라는 쪽과 바꿔야 된다는 쪽이 아직도 똑같은 논쟁을 되풀이하고 있으니까 사실 시청률이 낮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굳이 그 안에서 들여다보자면 두 개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반탄파끼리의 선명성 경쟁.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네. 후보. 사실 장동혁 후보가 김문수 후보에 비해서 인지도 면에서는 엄청 네. 뒤지잖아요. 1.5선이라고 표현되고 보궐로 이제 입성을 했고 김문수 후보야 뭐 대선 후보 네. 경쟁에서도 몇 번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또 같은 어떤 그런 그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장동혁 후보는 굉장히 뭐랄까 강성이에요. 뭐 전환기 씨 문제도 적극적이고 또 지금 그 찬탄파는 내쫓아야 돼. 뭐 이런 뭐 그렇게 강경하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가 좀 어정쩡한 스탠스가 네. 돼서 어저께 그 후보들끼리의 선명성 경쟁이 눈에 들어왔고 이쪽 찬탄파 쪽에서는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지율이 반탄파보다 조금 떨어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모멘텀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4명이 나오는 그런 TV 토론에서 단일화하자. 단일화 이슈를 네. 누구야? 조경태 후보가 안철수 후보한테 제기를 했어요. 실제로 이게 저는 이슈가 좀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어차피 물론 결선까지 네. 가서 자연스럽게 단일화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기울어지고 있고 모멘텀이 안 일어난다 그러면 또다시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이야기가 예. 또 나오기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아직까지 뭐 11일이 있으니까 네네.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 방금 이제 답변하시면서 이제 김문수 후보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뭐 사실 전환기 씨 징계만 해도 약간 김문수 후보는 이제 좀 뭐 주의를 주는 정도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정당이 뭐 재판소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 예. 근데 뭐 사실 좀 대구 연설회에서의 모습을 보면 단순 주의로 넘어가기에는 조금 좀 개입을 좀 강하게 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김 후보가 좀 오락가락하는 어떻게 보면 입장도 바뀌고 있고 네. 전 씨에 대해서 네네.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좀 보고 계신가요? 두 가지 때문이에요. 김문수 후보는 고정 지지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당에서 네. 어차피 당에서 꽤 오랫동안 바깥에 나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유통일당을 창당하기도 했잖아요. 네. 정광훈 목사하고 한동안 가까웠습니다. 근데 첫 번째 뭐냐면 전환기 씨는 정광훈 목사 편이 아니에요. 네. 다르잖아요. 소년보 목사와 함께 세이브 코리아를 계속 그 뭐 전국 집회를 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광훈 목사가 전환기 씨를 굉장히 맹공한 적이 있어요. 최근에 전환기 씨에 대해서 그러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자유통일당 쪽에 조금 더 경도되어 있는 이 당의 지지층이 좀 있어요. 정광훈 목사를 좀 더 추앙하는 네. 그 지지층을 그 지지층을 끌어안고 가다 보니까 전환기 씨에 대해서 좀 뭐랄까 거리를 두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전환기 씨를 지지하는 이 당내 세력을 무시하지 못하거든요. 네. 만약에 이 김문수 후보가 TK에서 신임을 훨씬 많이 얻거나 이랬다면은 좀 더 확실했을 거예요. 그런데 워낙에 이 당에서 오랫동안 바깥에 아웃사이더로 있었고 지금도 뿌리가 확실하게 자신을 지지하는 현역 원수라든지 또는 TK 지지라든지 이런 게 불확실하다 보니까 이 지지 다 끌어모아서 내가 선두로 설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왜 비주류를 내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입장이 또 장동혁 후보랑
또 다른 게 김문수 후보의 이 뭐랄까 완전히 모든 어떤 지지층을 다 하나라도 더 끌어안겠다는 전략과 맞물려서 겉으로 보기에는 포지션이 좀 애매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네. 잠시 뒤 10시 반에 이제 네. 당 중앙윤리위에서 네. 이제 전환길 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한번 결정할 예정이라고 네, 합니다. 근데 전 씨 본인은 언론 탄압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예. 이런 뭐 기자 출신이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할 말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기자라고 이야기할 예. 수도 없죠. 왜냐하면 네. 생각해 보세요. 한국 기자윤리협회 윤리강령 1조 언론 자유의 2조를 보면 뭐가 있냐면 공정한 객관성 있는 자세가 가장 중요해요. 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편파적이었잖아요. 한쪽 편을 들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자의 보도 행위가 아니었어요. 기자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어느 편을 배신자 이렇게 하면 어떤 상황이 되냐 하면은 그 사건에 개입한 거잖아요. 네. 이건 언론의 행위도 아니고 보도 행위도 아니에요. 그 사건에 개입해 놓고 내가 그 사건에 개입한 현장을 기사를 쓰면 그게 객관적입니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기자의 행위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언론인 비표를 받은 것부터 문제였고 예.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건 징계위에서 고민할 여지가 없어요. 기자시니까 알겠지만 선거 사범은 굉장히 높은 형량이에요. 10년이야, 네. 4천만 원이야 이하의 벌금이에요. 뭐가 선거 사범이냐면 어떤 후보가 지금 그 선거 유세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선거 유세를 방해하면서 배신자 그러면 체포돼요. 당장 네. 체포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정당에서 선거를 당내에서 치른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민주주의를 훼손한 행위예요. 네. 그 민주주의를 훼손해서 결국은 찬탄파에 이 유세를 못하게 한 거잖아요. 그걸 방해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징계를 고민한다? 이건 고발해야죠.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징계를 고민한다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 징계에 대해서 어정쩡함, 네. 징계를 말로만 징계, 뭐 이런 어떤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도부,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도부의 좀 대응을 보면 네. 뭐 어쨌든 송원석 비대위원장 그렇죠. 같은 경우에 이제 전 씨의 행동에 대해서 좀 경고성 멘트를 하는데 좀 그치는 그런 느낌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지도부가 전 씨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뭔가 이게 입장 표명이나 좀 관계를 끊으려는 의지가 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긴 하는데 그런 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부분도 제대로 징계라든지 또는 그러니까 이 입당의 절차도 마찬가지예요. 입당했을 때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건 지금 대구시당 아니죠. 서울시당이었나요? 네. 시당에서 받은 거다 그러면서 시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된다. 근데 시당에서는 전혀 지금 어떤 움직임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루기만 한 거잖아요. 또 입당 이후의 언행을 봐야 된다. 입당 이전의 언행을 왜 안 보죠? 그건 자격이에요. 평판이에요. 입당 이전에 반헌법적인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잘못됐다. 그들은 무슨 을사오적이다. 윤 대통령을 다시 집권 복귀시켜야 된다. 이 발언 들은 위헌적인 발언이에요. 우리가 헌법에서 헌법재판소의 8명의 결정이 나왔으면 그걸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파면됐는데 다시 복귀시키겠다는 건 헌법을 뛰어넘겠다. 헌법을 파괴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발언을 서슴지 않은 사람을 받아들여 놓고 이후의 언행을 보겠다라든지 또는 징계를 지금 뭐 회부하겠다든지 이건 징계를 안 하거나 연기하거나 유보하거나 하면서 이 전환기 씨의 행위를 미필적 방조?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냥 방조하면서 도리어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결과를 낳았잖아요. 네. 의도가 없더라도. 그러니까 사실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이 지도부에 대해서 당 지금 의원들이 그 국회의원들이 그 단톡방에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뭐 비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저희 이제 특검 수사로 좀 넘어가 네네. 보겠습니다. 이제 내일 김건희 여사의 이제 영장 실질 심사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에도 좀 직접 출석을 할지 좀 결과나 이런 부분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안 하면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거의 구속된다고 봐야죠. 구속이에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출석은 당연한 것 같고 두 번째 김건희 여사는 내가 남편과 다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끝까지 거부하고 사법의 어떤 과정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나는 출석하라고 그러면 아까 이 소환 응했다. 그리고 한 번도 진술 거부한 적도 없고 나를 왜 나는 도주의 우려도 없고 증거인멸이 우려 없다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 그런데 특검이 사실은 내일 완전히 건곤의 일착의 승부를 거는 거예요. 네. 만약에 내일 기각되면 특검은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얻어요.
그리고 국민 감정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끓고 있는데 네. 특검 무역론, 아니 뭐 특검 해놓고 그 구속영장 하나 제대로 청구를 못해? 그러면 제대로 수사를 한 다음에 하지 왜 이렇게 대면 조사 한번 하고 바로 청구했어? 온갖 비난이 다 쏟아질 거거든요. 네. 저는 아마도 내일 뭐 20쪽에 불과하다는 영장 그 청구보다 내일 어마어마한 PPT를 갖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김 여사가 이제 특검 조사에서 했다는 진술들이 네. 이제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네. 일부 주장들 같은 경우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그 반클리프 목걸이는 뭐 해당 디자인이 출시되기 전에 모조품을 샀다는 이제 주장인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사실 좀 이게 변호인과 상의가 됐을지 약간 이게 준비된 진술인지도 좀 애매하고 참 좀 허술한 면이 있어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네. 지금 김건희 여사의 자아가 너무 높아요. 에고가 너무 높다 그럴까요? 3년 동안의 어떤 그런 그 대응을 보면 이를테면 이명수 기자와 서울의 소리 대선 과정에서 그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불확실한 어떤 그런 그 사람들과의 소통은 하지 말아야 된다. 위험하다. 이게 일반적인데 네. 그 이외에도 그런 신분이 불확실한 그러니까 어떤 진영 간의 신분이 불확실하다는 그런 상황에서의 통화나 문자가 어마어마하게 녹취로 지금 돼 있잖아요. 네. 또 가장 결정적으로는 개사과 사건 기억하시죠? 네. 경선 과정에서 5.18과 관련된 사과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그 기르던 개한테 사과를 던져주면서 그 대통령 그러니까 후보의 사과를 희석시켜 버렸잖아요. 이런 인식들은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아니야라고 걸러내야 되는데 필터링이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마포대교 사진이 사실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하나의 트리거 중에 하나였는데 사진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이걸 골라야 돼요. 뭐 이렇게 그 뭐랄까 경청하거나 경찰관과 소방관들한테 경청하거나 다과를 권하거나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지시를 하는 경찰관들한테 지시를 하는 그런 사진을 골랐잖아요. 네. 선택을 했다는 건 뭐죠? 이 정무적 감각이 떨어지는데 그걸 말릴 수가 없다는 그런 뜻으로 보여져요. 네. 지금도 아무것도 아닌데라는 표현도 사실 변호사로서는 말려야 됩니다. 어찌됐든 그게 뭐 파장을 일으키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2015년과 2010년에 구체적인 정말 그런 데이터를 갖고 제가 변호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인데 그냥 툭툭 나오는 말 같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인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나는 뭐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그 자아를 꺾어야지만 사실 사법적인 어떤 과정을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강제구인과 관련된 CCTV 공개 여부도 조금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뭐 네. 먼저 공개하자 요구를 하기도 하고 네. 특검과 법무부에서도 뭐 윤 전 대통령이 원한다면 가능하다 이런 서로 이제 공개하자는 모양새인데 네. 뭐 서로 자신감이 있다고 보면 될까요? 국민들은 안 보고 네. 싶을 거예요. 전직 대통령의 속옷 입은 그런 그 장면이 누가 왔는데 그 전에 입었다 안 입었다라는 그 다툼을 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윤 전 대통령 측 예를 들어 김건희 변호사 측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마도 이렇게 지금 그 불법적으로 연행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모습 그거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어느 쪽이 유리하다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고 네. 보여지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보도에 따르면 네. 지난 1월 이제 윤석열 대통령실에 이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민간인 시위대를 동원하려고 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당시 시민사회 수석실 행정관이 유튜브 신혜한수 신혜식 대표에게 지지자 결집을 요청했다는 건데 신 대표 본인이 직접 폭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네. 신혜식 지금 대표가 그러니까 선동 혐의, 네. 그러니까 그 폭력 선동 혐의로 아마도 지금 수사를 받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가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집회를 그러니까 체포하기 전까지 집회를 굉장히 오랫동안 주도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동영상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동영상 중에 만약에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 우리가 뭐 어디를 들어갑시다 이렇게 만약에 얘기했다고 한다면 그건 증거가 되잖아요. 아마도 그런 것에 대해서 자신이 빠져나갈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나의 배우가 있었다. 나는 네. 그저 그 배우를 따랐을 뿐이다. 그 배우는
아예 적시를 했죠. 윤상현 의원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실하고 해서 그들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이렇게 세 그 집단과 또는 개인을 지금 고발을 했어요. 아까 네. 권익위에 지금 제소를 했어요. 그만큼 자기가 빠져나가겠다. 우리가 지금 보여지는 것 첫 번째는 진짜 대통령실이 유튜버들을 관리했구나. 시민사회 소통 수석실을 갖고 네. 통해서 그다음에 실제로 그 당시에 집회를 뭐랄까 지휘를 했구나. 어디에 가고 어디에 가고. 그런데 솔직히 신혜식 대표도 자신한테 유리한 부분만 골라서 지금 보였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꽤 오랫동안 관리를 당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금전이라든지 네. 뭐 이런 그러니까 금품 수수라든지 무슨 시계는 공개를 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금전적인 어떤 지원을 받았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공익제보다가 아니라 빨리 뭐 자기가 이미 제출한다고 했으니 이미 제출하든 압색을 하든 그 핸드폰 등을 전부 다 찾아보면 대통령실과 그다음에 유튜버 그다음에 지금 일부 극우 단체들과의 커넥션이 네.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광복절 특사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2시 반에 이제 국무회의를 통해 결론이 날 걸로 보이는데 네. 심사 명단에 오른 조국 전 대표와 네. 윤미향 전 의원 네. 사면 여부가 굉장히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네, 있습니다. 네. 특히 조 전 대표의 경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네. 요청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네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좀 어떤 판단을 결정을 내릴 걸로 보시나요? 답정너 아닌가요?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사면을 안 하려고 마음에 먹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면 안 돼요. 사면 심사위 통과되면 안 돼요. 그 전에 걸러서 이재명 대통령은 사면시키고 싶은데 여론이 안 좋고 또는 이 사면 심사위가 걸러서 내가 못했어 이렇게 네. 돼야 되는데 거기 다 통과됐잖아요. 네. 근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안 한다 그러면 기대에서 원망으로 바뀌게 돼요. 뭐 예를 들어 조국 에이. 대표인 경우 기대를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안 해줬어? 이재명 대통령이 거절한 셈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답은 정해져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도 사실은 빚을 청산하고 싶다. 마음의 빚이 많잖아요. 네. 근데 자신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라는 그 표현이 마음의 빚 중에 하나일 텐데 어쨌든 빚은 청산하고 싶은데 자신한테 저희가 없잖아요. 그 사면권이 없으니 네. 이 말이라도 한마디 보태서 이번에 나도 한몫했어라고 이야기할 거리를 만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조국 전 대표 사면을 놓고는 사실 민주당 이제 내에서도 굉장히 여러 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뭐 내년 지방선거에서 조 전 대표가 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조국 혁신당이 사실상의 좀 호남권에서도 경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네. 있을 텐데 좀 그 범여권 내에서 이런 좀 복잡한 셈법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조국 대표와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과의 뭔가 약속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죠. 12월 달에 만약에 사면을 했다 그러면 선거는 할 수 있습니다. 사면 복권까지 하면 선거를 지휘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12월 달에 하면 고마울까요? 조국 전 대표가? 진짜 고마운 건 어차피 하게 된다면 네. 예를 들어서 12월 달도 안 해준다 그러면 선거를 치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만약에 선거를 조국 대표가 치르지 못하게 하면 원망 정도가 아니라 적대적 관계가 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사면이 결정돼 있다 시기만 남아 있다 그러면 저 같아도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된다고 한다면 어차피 사면을 할 건데 고맙다는 얘기를 듣는 게 낫지. 네. 아니 뭐 당연히 할 건데 뭐 나 그냥 받아들일 거야라고 하는 게 낫겠습니까? 저는 고맙다고 할 게 as soon as possible.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네. 해주는 게 훨씬 더 고마움의 어떤 강도가 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오늘 사면이 정말 결정이 된다고 한다면 조국 전 대표가 어디로 나오느냐가 사실은 관건 이 약속의 어떤 뭐랄까요 향배를 네. 알 수 있다. 만약에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에 나간다고 한다면 그건 약속이 아니잖아라고 여겨지겠지만 네. 보궐선거에 나간다 그러면 그건 약속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네.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는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을 좀 양보를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은 보궐로 들어와서 그 이후를
뭐 본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은 여러 가지의 노림수가 있다. 지금 또 한 가지가 뭐 얘기 나오고 있지만 이 정청래 대표가 생각하는 게 이번에 지방선거를 이기게 해서 다음에 공천권을 네. 가질 수 있게 또다시 전당대회에 출마한다라는 네. 게 이제 흐름이라면 그게 독주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워낙에 이 정청래 대표의 메신저 역할이 굉장히 크고 하니까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정치, 또 다른 라이벌들이 필요하다. 그래야 보통 대기업 총수가 하는 그런 그 리더십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약속을 여러 그 기업 대표들, 산업 기업 대표들한테 네. 한다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경쟁을 하면서 서로 견제를 하면서 이 활기차게 이 기업이 돌아갈 수 있다. 이런 네. 뭐 정주영 회장이 또 그런 어떤 용병수를 썼는데 저는 지금 필요한 건 누구 한 사람의 독주가 아니라 여러 그런 그 인사들의 네. 서로 간의 어떤 뭐 견제 뭐 이런 게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어쨌든 사면 명단에 윤미향 전 의원들이 같이 올라와 있는데 네. 사실 광복절을 앞둔 시점에 이 사면을 하는 게 네.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비난을 그렇죠. 여론들도 좀 있습니다. 예, 예. 그럼에도 좀 이제 추진되는 이유는 좀 배경은 뭐로 보시나요? 역시 똑같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것이 오늘 아마 사면하고 통합 메시지를 하실 겁니다. 근데 그 통합이 국민적 통합이라기보다는 왜냐하면 국민들이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 범여권 진영의 통합은 이룰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윤미향 의원은 사실 시민단체 쿼터로 비례대표로 들어간 네.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이 민주당은 사실 시민단체와의 어떤 네트워크가 굉장히 활발했고 그래서 이 당이 상당히 어떤 또 다른 그 이슈를 이끌어내는데 앞장설 수 있는 게 시민단체 역할인데 지금 이걸 지워버리는 거예요. 정의기억연대의 전체적인 어떤 뭐 위안부 할머니와의 횡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건을 다 지워버려야 이런 시민단체들이 또다시 연결 네트워크가 네.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부 국민들 또는 진짜 야당이 반대를 하더라도 범여권이 다시 이제 재결집하는 어떤 계기를 만들겠다. 이런 정치적 계산 이게 명분보다 실리. 이를 추구하는 실용이 아닐까? 뭐 그렇게 계산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비판은 꽤 오랫동안 지속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 전국 현안 짚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